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뭘까요? 생태계는 환경과 생물이 어떤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는 걸 생태계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종류도 다양할 거고, 그 생물의 수도 다양할 거고, 그 생물과 생물 간의 어떤 에너지 전달, 포식자에게 먹히면서 같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흐름도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러한 변화들이 안정적으로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여기에 에너지의 흐름까지 급격히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이런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뭐가 잘 유지되면 될까요? 그치? 그 안에 사는 생물수가 한 종류라면 누군가 하나가 멸종하면 그 윗단계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이 멸종을 할 거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애들이 살면 돼.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토끼풀만 먹고 자란 건 아닌데 토끼풀밖에 없어. 그러면 토끼풀이 멸종을 하면 토끼는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도 같이 죽겠죠. 근데 토끼풀도 있고 모잔디도 있고 당근도 있고 먹을 게 많아. 그럼 토끼풀이 없다 하더라도 토끼는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유지가 돼야 된다? 결론.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면 된다. 자, 요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밑에서 먹이사슬과 먹이구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먹이사슬과 먹이구물을 알아야 돼요. 자, 먹이사슬이라는 건 뭘까요?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한 줄로 쭉 이어놓은 걸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생태계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얘처럼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3차 소비자가 먹는 이렇게 일련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한 줄로 이어놓은 걸 먹이사슬이라고 하고, 이런 먹이사슬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요 생태계 B와 같은 걸 먹이그물이라고 하죠. 요 생태계 A가 말하자면 먹이사슬인 거고, 생태계 B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가 말하자면 먹이그물인 거예요. 자,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은 구별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데 왜 그런지 생태계 A와 B를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계 A는 단조로워. 그지? 소비자도 1차, 2차, 3차가 한 종류밖에 없고 생산자도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 뭐가 낮은 건가요? 그지? 생물 다양성이 낮은 거야. 생물 다양성이 낮아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단순한 거야.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3차 소비자가 이렇게 단순한 먹이사슬을 이뤄요. 자,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2차 소비자인 너구리가 없어졌어. 자, 너구리가 사라지면 어이구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너구리가 이 오타 빼주세요. 사라지면 요 2차 소비자를 먹는 3차 소비자의 먹이가 없어지니까 이 3차 소비자도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인 거야. 자, 그런데 생태계 B 먹이 그물을 봅시다. 얘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 생물 다양성이 높지요. 그리고 먹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루고 있어요. 자, 먹이 그물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까처럼 자, 2차 소비자인 너구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져도 3차 소비자인 얘가 뭘까? 일단 포식자. 요 포식자 새 놈들은 뭘 잡아먹으면 돼요? 너구리가 없어도 도마뱀 먹거나, 그지? 도마뱀만 먹을 수 있는. 도마뱀 먹거나 얘들은 여기 너구리와 비슷하게 생긴 얘를 먹을 수도 있죠. 요 도마뱀과 얘 같은 애들을 먹어서 먹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질 확률이 생태계 A보다는 다소 낮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태계 A보다는 생태계 B가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애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뭐가 잘 유지돼야 된다고? 그치? 생물 다양성이 잘 유지돼야 된다. 자,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선생님이 요거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 다 설명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생산자는 뭐 하는 애지? 광합성하는 애.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저장한 에너지를 영양분을 1차 소비자가 먹고, 그러면 에너지가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다시 2차 소비자로, 2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3차 소비자로도 에너지도 전달이 된다. 그리고 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먹이 관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평형이 유지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 피라미드는 뭔가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지금부터 보면 되죠.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 관계를 봅시다. 자, 먼저 에너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지? 그지? 생산자가. 자, 여기 있는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지?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 특히 태양의 뭘 이용해? 그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영양분을 만들죠. 그 영양분을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뭘 만들지?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럼 이 생산자가 자기가 잘하는 데 쓰고 일부는 유기물의 형태로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럼 이 1차 소비자도 받은 에너지 일부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2차 소비자한테 전달.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3차 소비자한테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가 중 일부가 유기물의 형태, 영양분의 형태로 영양 단계를 따라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 전달된 에너지의 일부는 심지어 누구한테도 전달된다?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한테도 전달이 된다. 분해자한테도 전달된다. 최종 소비자한테도 전달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지?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근데 이때 말하는 이 호흡은 뭐 숨쉬는 호흡도 되지만, 세포호흡, 영양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호흡을 하고, 이 과정에서 세포호흡하면 우리 뭐 나오지? 저기 앞단은 1학기 때 배웠는데, 그지? 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열 에너지. 그리고 이 방출된 열 에너지. 또 에너지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생산자가 만든 에너지가 영양분 형태로 1차, 2차, 3차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듯이 이 모든 생물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 세포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열 에너지도 전달이 되냐? 그렇지 못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영양분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는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요 방출된 열 에너지는 절대 다른 데 쓰일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이용되지 못한다.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생태 피라미드 볼 때 그거 염두에서 잘 보시고, 자, 생태 피라미드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요거를 진짜 피라미드 형태로 요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생산자 1차, 2차, 생산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그림보다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 모의고사나 요런 시험에, 전국 시험에 요 그림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요 그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한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 중에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죠. 그지? 생산자가 이 따시만큼 만들었어도, 이 에너지를 봅시다. 이만큼 만들었어도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소비자한테로 가는 거야. 1차 소비자의 에너지도 일부만 2차로, 2차 것도 일부만 3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안정한 생태계라면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안정적인 생태계라면, 그리고 또한 안정한 생태계라면
생물의 개체수나 그 생물량 수도 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 형태로 되죠. 그 얘기는 뭐야?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아래 단계, 하위 단계의 생명체가 에너지 양도 많고 개체수도 많고 생물량도 많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건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나 몽땅 다 윗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이에요. 자,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거, 요런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평형 상태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 그지? 1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잡아먹히는 생산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생산자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하게 돼요. 자, 생산자의 수가 감소해.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먹잇감이 많아지니까 그 위에 상위인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이나마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지? 계속 일시적으로 2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했지. 자, 왜 그런지는 이제 3번에서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1차 소비자가 먹어야 되는 생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2번에서 뭐였어? 먹히는 애들이 많아진 거야.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얘들이 너무 많이 잡아먹혀서 감소를 하게 됐죠. 생산자가 감소했어. 그럼 결국엔 먹이가 줄어드니까, 자, 생산자가 줄어드니까 또는 먹이가 많아져서 지금 2차 소비자도 증가한 상태지. 2차 소비자한테 많이 잡아먹혀서 결국 뭐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야 또. 그지?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야. 자, 1차 소비자 수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자 개체수가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 그지? 증가할 수 있는 거야. 먹히는 양이 적어지니까. 자, 그리고 1차 소비자 수가 적어지면 얘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먹잇감이 줄어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그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피라미드 형태로 안정적인 평형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과정을 그림과 함께 내용을 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피라미드 상태.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중간에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게 됐다.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잡아먹는 애가 많아서 생산자가 감소하고 먹잇감이 많이 생긴 2차 소비자는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근데 너무 많이 잡아먹히고 먹이가 줄어든 1차 소비자 결국 오래 못 가고 감소하게 되고, 자, 잡아먹는 애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다시 증가를 하고요. 얘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먹잇감이 부족해진 2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안정적인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된 상태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생태 평형 단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피라미드 내용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환경변화 생태계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환경 변하면 안 되겠죠. 자, 변하는 이유는 뭘까? 자, 먼저 자연적인 환경 변화가 있어요. 자, 산불이 나거나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감소를 하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보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하는 환경이 더 크다. 자, 인위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숲을 훼손하는 거예요. 자, 벌목을 해서 숲이 사라지니까 바로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갖가지 환경 오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마구 버리고 공장에서 폐수를 마구 막 내보내면 생물들의 서식지 면적이 감소를 하게 돼서 얘네들의 생존율이나 번식률을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또 과도하게 그냥 잡는 거야, 무조건. 왜 인간이 가장 나쁘잖아요? 곰의 뭐가 좋다 그러면 곰을 싸그리 몽땅 다 잡잖아. 과도한 사냥이나 밀렵으로 직접적으로 생물의 개체수를 감소시켜서 급기야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 외래 생물종의 유입이 또 다른 환경 변화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방생 뭐 이런 거 불교 같은 행사에서 방생 같은 거 하느라 거북 붉은기 거북을 잔뜩 들여왔었어. 그래서 막 풀어줬어요. 굉장히 좋은 행사죠. 막 생물을 잘 살게 환경으로 보내줬는데 자, 얘네들이 풀어져서 방생되면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우리나라의 토종 거북인 남생이들을 위협을 해서 걔네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외래 생물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 거 뭐 있죠? 베스 있고 뉴트리아 있고 황소개구리 있고 자, 얘네들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왜 감소되나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감소만인데 사실 감소가 되다가 요새는 다시 토착 생물이 증가되고 있기도 해요. 자, 선생님이 실제 수업 시간에 한번 영상 보여주면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자, 왜일까요? 황소개구리 같은 애들은 토종 개구리보다 크기가 훨씬 커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걔들이 토종 개구리의 서식지를 위해하기 때문에 토종 개구리들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개구리들을 뭐가 먹냐면 새들이 주로 먹어. 외가리, 백로 이런 애들이 먹는데 외가리, 백로가 딱 먹으려고 보니까 처음 보는 애잖아. 잡아먹기가 낯선 거. 우리도 왜 처음 보는 음식은 왠지 먹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새들도 안 먹은 거예요, 처음엔. 그러니까 얘들의 공격을 받는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들만 점점 위협을 하고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세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새들이 우연히 먹었단 말이지, 황소개구리를. 근데 먹을 게 더 많아. 토종 개구리는 요만한데 황소개구리는 크니까 먹을 거리도 더 많고 맛이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먹잇감을 바꾸는 거예요, 새들이. 토종 개구리 작은 거 찾아다니느니 등치 큰 황소개구리 찾아다니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 토종 개구리보다 황소개구리가 더 많이 잡아먹히고 그 덕분에 토종 개구리들의 종이 다양해지고 멸종될 뻔했던 애들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건 한참 지나서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시험을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래 생물 종의 유입으로 인해서 토착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모든 시험의 기준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답한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답할 때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태계 파괴돼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뭐 해야 돼? 평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먼저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서식지를 확보해줘야 돼요. 자, 특히 고속도로 내고 이럴 때 이쪽 환경에서 저쪽 환경, 이쪽 서식지에서 저쪽 서식지로 가려다가 중간에 고속도로가 갑자기 생기면 생물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식지가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길을 일부러 내주는 거야. 그런 길을 우리가 생태 통로라고 해요. 그래서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면 돼요. 도시 숲이나 옥상 정원 같은 거 만들어서 생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복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노력을 하면 된다 하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 단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생태 피라미드 내용과 생태계 평형 회복 과정.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제일 앞에서 했던 여기 먹이사슬, 먹이그물 관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책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책 덮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